도움 말씀 주실 분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정환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서운 심근경색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9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심평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갑자기 돌연사한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다 알 수 없어서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수가 이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근경색이 잘 생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일까요?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하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흡연을 오래 해왔다든지 스트레스가 평소에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 시달린다든지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흡연과 비만이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프면 심근경색이 보통 이렇게 막 가슴 움켜쥐고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픈 것만 증상이 있나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통증이 어깨라든지 팔 쪽으로 방사되는 턱 퍼진다라고 얘기하죠. 통증이. 방사라는 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통증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식은땀이 흘린다든지 또 흔히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체한 줄 알았다. 부산말로 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딴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더 심해져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밤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찬물을 마신다든지 가슴을 좀 본인이 두드린다든지 하는 거는 특별하게 심장에 해를 주는 건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막힐 때는 수분에 갑자기 막히고 이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재개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황청심환을 먹는다든지 우리 집에 있는 소화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걸 먹는다든지 특히 야간에는 병원에 바로 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연기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시간 이내인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면 사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국내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성당에서 이제 갑자기 이래 의자를 딱 드는데 몸에 견직이 와가지고 그래가 딱 눈을 뜨니까 내가 그만 땅바닥에 막 바로 쓰러져 버렸거든요. 내가 누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리고 응급실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르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이틀간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내보고 참 운이 좋았다. 30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골든타임 얘기를 하셔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심근경색도 2~3시간 이내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병원에 와서 혈관을 재개통, 수술하든 약을 쓰든 시술을 하든 다시 피를 통하게 해줄 때까지 시간은 90분 정도 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더 목표를 요즘은 높여서 60분 이내로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재개통까지 60분 이내를 목표로 해서 모든 혈관센터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자가 이 증상을 인지해서 병원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일단 응급실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제일 먼저 찍습니다. 1분 안에 찍어야 되고 그 외에 심장 초음파라든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심전도상의 아주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심전도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시술을 다른 검사 결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심혈관 시술팀을 콜을 해서 바로 심혈관 촬영실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 촬영을 바로 하고 동시에 약물 치료도 시작이 됩니다. 응급실에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막힌 부위가 있으면 바로 시술을 해서 재개통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통증만 있는 경우 혈압도 떨어지고 이게 의식이 없다든지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체외 순환기라 해서 응급실에서 바로 이런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지고요. 바로 도관을 삽입해서 피를 체외로 돌려서 펌프로 다시 넣어주는 그런 심장 보조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심장 대동맥 내에 그것도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심장이 뛸 때마다 펌핑을 해줘서 심장에 펌프하는 걸 도와주는 걸 먼저 하고 동시에 시술로 이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심장 압박입니다. 뭐 호흡은 그다음 문제고 지금은 심장 압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전하고 다르게 심폐소생술을 다루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하는 것만 잘 해도 쉽게 말하면 골든타임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AED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뭐 제세동기라고 제세동, 자동 제세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세동이라는 거는 박동이 이상할 때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요즘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거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걸 쓰시는 날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를 구하시는 날이 됩니다. 머리로 기억을 하면 급한 순간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몸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급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심장이 보통 불규칙하게 뛰는 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심방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심방세동은 증상이 어떤가요, 선생님? 아주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발작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뭔가 이게 가슴이 막힌 것 같은 느낌 들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어지럽다든지 기운이 빠진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의식을 잃어서 왔는데 보니까 심방세동이 있더라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심장에 지속적으로 작은 심전도 모니터죠. 레코드를 달아서 보는 홀터라는 검사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거. 달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됩니다. 입원하시는 건 아니고 평소처럼 활동을 하시면서 부정맥이 생길 때 정말 부정맥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인지를 볼 수가 있죠. 혹시 나도 모르게 심방세동이나 부정맥이 있다면 내가 내 손목 이렇게 맥을 만져보고 체크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보통은 요골동맥이라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목을 딱 뒤집었을 때 보면 바깥쪽입니다. 뒤집었을 때 몸의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맥이 만져지는 데가 있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뚝뚝 뚝뚝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우리 꼭 메트로놈 같이 뚜둑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런 부정맥,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 전형적인 우리가 노화 과정, 에이징 프로세스를 하죠. 노화 과정에서 오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이 심장 안에 판막, 특히 이제 승모판이라 해서 심장에 이렇게 중요한 판막이 있는데요. 여기가 굳는 병이 있습니다. 협착증이라서 판막이 잘 밸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이 커지면서 심방세동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심장이 두꺼워지는,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라 해서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잘 올 수 있는데 다양한 원인에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나는 왜 커피만 마시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서 커피를 못 마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카페인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술을 먹어도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것처럼 카페인도 예민한 분들은 뭐 조금만 카페인 들어간 음식 뭐 더 먹어도 가슴 두근거림이 올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실 정도로 사실은 증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병일 수 있는데 심방세동 자체는 별로 무섭지 않고 사실은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의 합병증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로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큰 합병증은 뇌경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을 잡아야 할 텐데 리듬을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생이라고 해야 되나? 단계를 본다고 하면 아주 초기에는 발작성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보통은
일주일 이내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작성 심방세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심방세분들은 한 일주일 이상 지나고 1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저절로 돌아오는 거죠. 예. 박동이 정상 박동이 됐다가 또 한 번 생기면 한 예.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됐다가 예. 거기서 더 진행되면 아예 예. 이제 정상적인 박동을 돌아오기 힘든 치료를 해도 예. 영구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예. 치료의 목표가 다른데 그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시술도 하게 되는데 예. 결국 이게 영구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확실히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춘다. 늦춰준다고 아하.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아주 발작성인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박동을 돌리는 네. 항부정맥제라고 하죠. 부정맥을 정상 박동을 돌리는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예. 조금 오래 지속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정상 박동을 잘 오래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박동이 빨라지지 않도록만 조절하는 수 있고 네. 아예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된다든지 예. 약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예. 이제 시술이나 수술로서 박동을 전환을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카테터를 이용해서 심장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요. 전극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네. 고온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저온을 극저온을 이용해서 네.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스코프를 넣거나 네. 심장을 열어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로 이야. 부정맥이 생기는 부분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 평생에 약 30억 번 정도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장인 것 같은데요. 모쪼록 불규칙한 이런 부정맥 말고 그 기분 좋은 두근거림, 이런 두근거림으로 여러분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네. 이 고혈압이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심장 질환의 주범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에서 그렇고 판막이 나빠진다든지 네. 심장이 두꺼워지는 비구성 심근증이라고 해서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병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하고 연결되는 큰 대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동맥이 있는데 네. 이런 대동맥이 벽이 갈라진다든지 예. 늘어난다든지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쿼리처럼 커져서 터지는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질환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예를 드셨는데 그 모든 병들이 고혈압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몇십 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심장 질환과 고혈압과 관계된 연구 결과를 최근에 종합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압을 10 정도, 수축계를 10 정도 낮추면 전체적인 심장 관련된 질환을 20%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하죠. 한 13%.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심부전이라는 심장이 기능을 잃게 되는 심부전도 한 거의 30%, 28% 정도 줄인다고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되고 130 정도 밑으로 낮춰야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정상 혈압은 하고 물으면 120에 8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은 언제부터 먹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140에 90을 넘으면 약을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130에 80이 넘으면 약을 먹는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고혈압이 잘 올 수 있는 분들일까요? 고혈압이 잘 올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면 본태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원래 그렇다. 체질적으로 그렇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유병률이라는 게 나이가 50대를 넘어가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본태성 고혈압이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와 관련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식이습관이라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몸이 굉장히 뚱뚱하다든지 비만이죠.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는다든지 당뇨병 같은 병이 있거나 평소에 다른 이유에서 콩팥이 뭐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이 올 수 있는 아주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평상시에 뭐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혹시 혈압 나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요즘 이제 4년
전부터 약을 계속 꾸준히 먹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도 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꾸준히 약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오는 고혈압 말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증상으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원인에서 2차적으로 생긴다 해서 예. 2차성 고혈압으로 예. 부르는데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신동맥이라는데 네. 콩팥도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가 가게 되는데요. 신동맥이 좁아지는 병이 있습니다. 예. 신동맥 협착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부신이라 해서 콩팥 옆에 붙어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조그마한 장기가 있습니다. 양쪽에 한 개씩 있는데 거기서 비정상적으로 호르몬,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혹 같은 게 있으면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이제 평생 약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드시는 거 각오를 하셔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태성 고혈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상황이 있는 수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뚱뚱해진다든지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하면 또 젊은 환자들은 그런 것만 조절해도 혈압이 약 안 먹고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너무 약 먹을 단계가 아닌데 섣불리 먹어도 안 되지만 혈압이 계속 높은데 약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좀 더 어떻게 보면 버텨보려고 하다가 몇 년 이상 어떻게 보면 결국 그게 병을 일으키고 합병증을 빨리 오게 만들고 이미 합병증도 치료해야 될 단계로 가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제일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은 평생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완치되는 병이라보다는 조절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약은 좀 뭐 각오를 하고 오래 드셔야 될 것 같고 약 말고도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들이 많지요. 기본적인 건 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무게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체중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지 않도록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조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식이 습관을 보면 일단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참 자기 관리를 잘 하십니다.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조절도 잘 하시고 체중 조절도 잘 하시고 또 집에서 자가 혈압計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 꼼꼼하게 수첩에다가 이렇게 혈압 다 체크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 요즘 70, 80대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심장 특집인데 왜 말초 혈관 질환을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초 혈관 질환이 심장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초 혈관 질환이라는 뜻을 말씀 한번 드리면 말 그대로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 밖을 벗어난 혈관은 다 말초, 큰 범위로 보면 말초 혈관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죠. 하지라고 하는데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말초 혈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결국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중요 장기에도 문제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심장이나 뇌혈관도 같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 같은 혈관 질환입니다. 주로 하지 쪽 동맥을 말씀하셨는데 팔 쪽은 관계가 없나요? 팔 쪽도 생기는 수가 있는데 팔은 워낙 측부 순환이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혈관이 하나 막혀도 작은 혈관이 도와주고 막혀 있다더라도 별 증상을 못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런 갑작스럽게 혈전 같은 게 의해서 막혀서 마비가 온다는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하지동맥 배쇄증이라고 하는데 다리 쪽 혈관이 문제가 돼서 발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통증이라는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광의로 큰 의미로서 보면 팔혈관뿐만 아니라 뭐 머리 쪽이라든지 다른 우리 복부라든지 다른 쪽도 다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 중에 이제 하지동맥 폐쇄가 오면 그러면 다리에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증상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면 어르신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물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면 그럴 수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척추 쪽 문제입니다. 디스크나 뭐 척추 그런 거. 협착증이라서 연세 드시면 신경이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오는 병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감별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혈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걷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가면 종아리가 쪼여와서 서서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척추 질환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돌아 눕는다든지 앉는다든지 숙인다든지 자세 변화를 줄 때도 순간적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혈관 질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행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 또 다리가 아파오는 증상을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성 파행이 재생적인 증상일 수 있고요. 병이 심해지면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발 쪽으로 피가 못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 않는다든지 당뇨 있는 분들 뭐 발까지 괴사가 온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염증이 생겼는데 그리고 발이 굉장히 차다든지 시리고 계속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게 되죠.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잘 못 걷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뭐 후유증이나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내가 오른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혈관이 막혀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찰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하지정맥이 아니고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시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혈관이 막혔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검사도 결국은 혈관 막힌 걸 확인하는 검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혈관 상태 자체를 바로 혈관 촬영을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다리로 가는 혈류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혈압 재듯이 팔 다리에 동맥 경화도라는 걸 잴 수가 있습니다. ABI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동맥 경화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지 팔은 압이 괜찮기 때문에 혈압을 재보면 상대적으로 다리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발목 쪽에 압이 떨어지는 걸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런 수치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혈관을 실제 영상적으로 영상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혈관 조형을 해서 찍는 CT가 있고 MRI를 찍어 볼 수 있고요. 도플러를 이용한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냥 초음파가 혈류가 가는 걸 볼 수 있는 초음파도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발의 온도라든지 산소 포화도 같은 걸 잴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초혈관이 막히면 이게 치료는 뚫어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막혀 있다 해서 다 뚫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걷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발에 괴사가 있다든지 하면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관이 막혀 있으면 완전히 피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작은 혈관들이 옆에 보조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길이 막히면 작은 길들이 새길들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상 기준으로 이렇게 피가 가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혈관들이 발달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데 이제 정말 발이 괴사가 온다는 심한 경우에는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시술을 요즘은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5년, 10년간 이 시술적인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카테터, 팔 쪽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천사로 뚫고 안에 안 좋은 혈관의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동맥 경화반, 죽상이라고 하는데 죽종이죠. 그런 거를 긁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기계적으로 풍선으로 넓힌다든지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촬영상 너무 병이 심하다 아니면 시술을 해도 자꾸 재발을 한다든지 양상이 안 좋은 경우에는 결국 열고 인조혈관이라든지 몸의 다른 혈관을 떼어서 붙이는 우회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혈관에도 특히 하지 쪽의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당연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병원에 가시면 다리 혈관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권하는 거니까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